약사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불리해요. GOS는 좀 아쉬운 거는 소통의 이슈였다.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제일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될 것 같고 참 심각하죠. 예. 올해 연말까지 공급 부족 이어질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분이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군창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밥도 반도체로 드신다고 반도체만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요즘 센터장이니까 자동차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또 배터리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반도체잖아. 예,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아니 예. 요즘 진짜 우리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힘드네요.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빠지니까 저희도 참 에너트라는 직업이 뭐 실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팅도 중요하고 목표 주가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저희들이 좀 산업의 흐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주가가 너무 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번 분기가 피크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이해가 돼요, 저도. 근데 실적이 이번 분기가 좋고 예상을 훨씬 상회했고 거의 10% 가까이 영업이익이 좋고 다음 분기도 아무리 봐도 낸드 가격 오르는 거 감안해 보면 실적이 감히 가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디램 가격까지 이제 꿈틀거릴 건데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실적의 가시성도 보이고 이번 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에너트 한 20 몇 년 했지만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예.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도 더 좋아 보이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거는 물론 이유는 있죠. 위험 자산을 줄이자. 신흥국 주식을 파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파니까 삼성전자 빠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국면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는다는 것. 특이한 경우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전에도 예. 정말 실적하고 이렇게 다르게 개박살 나서 정말 미치겠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예. 주가라는 건 우리가 사실 이 투자 심리 이거 예측 변동이 예. 워낙 강하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는지 혹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서 좀 조목조목 예.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상하기 위해서 예. 짚어보는 쪽으로 좀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뭐 13조 그래도 가장 그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가장 근접하신 걸로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썼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가가 잘못 알았네. 왜냐하면요, 제가 이번에 또 저도 13조 이상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더 잘 나올 것 같다고도 개인적으로 느꼈지만 이 연간 이익 전망을 높이면서 또 목표 주가 괴리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좀 가능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이 정도 실적이면 올해 뭐 사상 최고 이익 가능하거든요. 60조 이상 가능한 거라서 제가 작년에는 좀 많이 맞췄는데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실적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뭐 상황하고 맞춰서 변수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아무리 뭐 원화 약세 효과가 있고 또 일부 낸드 가격이 조기 반등했지만 그래도 실적 추정은 조금 더 저희가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매출액, 판가, 출하량, 원가 절감률로서 주로 메모리 쪽은 저희가 추정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원가가 이제 가지고 저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다 보면 이익단의 추정도 좀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호실적인데 주가가 또 너무 좀 괴리도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12조 8천억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14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매출액은 예. 77조 역대 분기 최대라고 하는데 예. 일단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요즘 그 GOS 문제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 쪽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모바일 쪽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잘 팔리고 있다. 예, 참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뭐 매크로적인 이유 말고 삼성전자 자체적인 이제 노이즈들이 몇 개 있죠. 근데 펀더멘탈로는 지금 GOS랑 그다음에 4나노 수율 이 이슈가 4나노. 있고 또 4나노 수율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4나노가 뭔가 좀 더 세련되지 못해서 발열 이슈가 커지신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도 좀 있는 국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운드리 실적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는
파운드리 산업 자체는 이제 글로벌한 공급 부족이 올해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도 한 20% 정도 초과 성장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파운드리 성장률이 제일 좋아요.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삼성은 작년에 또 공장이 어쨌든 오스틴 이슈 때문에 특히 작년 상반기는 뭐 매출도 저조했고 뭐 이익은 뭐 1분기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되게 기저 효과도 있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정말 향후의 실적을 지금 잘 나오는 실적이야 산업이 좋아서 잘 나오는 거고 향후에 이제 2, 3년 뒤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만한 변순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주가에도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수급적인 이유 말고 삼성전자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개선 안 될 문제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전성비란 얘기를 합니다. 전력 대비 성능이라고 해서 전력 소모와 이제 그 칩의 성능을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로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애플 칩은 그게 좀 좋은 편이고 이제 엑시노스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건 분명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GOS 관련해서 그 칩은 퀄컴의 칩입니다. 아, 퀄컴의. 네, 퀄컴이 설계를 했고 삼성이 이제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발열 이슈가 좀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거는 근데 사실은 5나노, 4나노로 가면서 TSMC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TSMC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거는 그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인포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팬아웃이라고 해서 발열을 밖으로 빼는 우리가 보통 이제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필요 없고요. 이쪽에 RDL이라고 해서 재배열층을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열 이슈가 좀 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경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TSMC도 역시 미세회로 칩이 점점 선폭이 좁아지면 트랜지스터가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설 전류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발열 이슈가 있는 거고, 근데 GOS는 좀 아쉬운 거는 소통의 이슈였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미자될수록 계속해서 기술이 뭐 아주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더 개선시키려고 해서 3D로서 이제 구현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게이트 오라운드 같은 뭐 4D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삼성이 좀 TSMC도 못하기는 하지만 또 TSMC도 유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킨 게 이제 4D 방식의 게이트 오라운드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은 또 보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근데 삼성 파운드리 망했다. 맹원에서 번 돈으로 거기에 돈 다 집어넣었는데 이제 뭐 좀 저가 제품이나 하고 하이엔드에서는 7나노 이하에서는 TSMC한테 완전히 끝났다고 지금 보는 주가예요, 지금은. 지금 주가는 그죠. 왜냐하면 TSMC가 PBR로 보면 한 6.9배고 삼성전자는 1.4배니까 물론 뭐 삼성이야 다른 사업보다 많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지금 사업 가치는 뭐 UMC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UMC 같은 경우에는 10나노도 못 가고 있거든요. 7나노는 더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그런 부분을 한 거고 또 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4나노, 5나노 가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다 봉착하는 어떻게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그래서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오라운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로 해서 삼성이 망했다는 좀 지나친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율 이슈는 원래 아마 TSMC도 작년에 디지타임즈에서 4나노 수율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올해 이제 애플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미세화되는데 어쨌든 수율이 처음부터 골든 일드가 나오는 기업은 없죠. 예, 다 이제 초기에는 한 30-40%대 뭐 TSMC가 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1등이고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리그 안에 들어온 거는 분명해요. 삼성이 10나노, 7나노 요 밑으로 EUV를 적용한 아주 미세화된 칩을 만드는 그 리그까지 들어온 것도 상당히 저는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슈가 이제 그래서 뭐 기사화된 거니까 제가 검증은 안 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 넥스트부터는 TSMC로 가고 그게 단순하게 뭐 5나노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삼성이 8나노에서 했던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두 가지 GPU가 있습니다. 자동차랑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제너럴 퍼포스 GPU가 있고, 뭐 그건 당연히 TSMC가 할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인 GPU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지금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TSMC로 이제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삼성이 이건 루머죠? 확인된 거 공식 확인 아니고. 저는 뭐 좀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근데 갔다고 해서 안 돌아오느냐 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준비해서 4나노에서 좀 헤매다가 3나노부터 뭐 GA로 또 처음에는 헤매겠죠. 근데 어느 정도 수율을 잡고 검증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애플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팬아웃 기술 때문에 삼성에서 TSMC로 16나노 핀펫으로 2016년에 갔죠. 2016년에 가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어차피 삼성이랑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그 설계도를 뭐 어쨌든 좀 공유하는 게 좀 꺼림직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가장 큰 글로벌 경쟁자인데. 예. 근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투 트랙으로 하죠. 삼성, TSMC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갔다가 왜냐하면 TSMC가 너무 바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협상력이 지금은 좀 TSMC한테는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좀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뭐 다시 뭐 새로운 제품을 또 줄 수도 있고요. 뭐 AMD도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결과물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태인데 반대로 가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이제 어려운 제품은 끝났다. TSMC가 거의 다 뭐 독점한다. 그 정도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도로 DNA가 나쁜 회사인가에 대해서 그 정도 회사였으면 아마 10나노 밑으로도 못 왔을 거예요. 그냥 UMC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처럼 뭐 그 정도 레거시 제품만 만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도 그러니까 잘하다가 하나 못한 거 가지고 너 안 돼라고 지금 하는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뭔가 큰 그리고 요즘 말씀하신 나열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그 투자자들의 생각, 불안감이 자꾸 커져가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그럴 이유는 없다. 예. 주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은 너무 과도하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거 좀 잠깐 좀 쉽게 잘라볼게요. 예. 일단 실적이 역대급 이번에 나온 거. 예.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냐면은 그래 이번은 좋은데 예. 2분기가 좋겠어? 2분기는 아마 어려울 거야. 이래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예. 생각하는 예. 분도 있단 말이죠. 예. 일단 요거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체크를 하면 뭐 저희도 실적은 뭐 정확하게 뭐 한 달 정도는 저희도 보이지만 6월 달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간단한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역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노트북도 이제 발주가 좀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생필품 사야지 무슨 전자제품 사냐 그 이슈가 이제 2분기부터 좀 더 많아질 거고. 근데 1분기도 스마트폰 수요는 대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도 삼성은 되게 출하량은 늘었죠. 물론 4분기 대비는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약간은 하이엔드 시장은 조금은 중저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필품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전자제품 안 바꾸니까. 그치, 모바일, PC, 노트북. 그 중저가 제품이 오히려 타격이 커요. 우리가 느끼는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는 그래도 생각보다 수요가 좋고요. 오히려 로엔드 쪽이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뭐 대도시의 락다운 이것 때문에 중국이 또 수요가 안 좋은데 생산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상하이가 이제 조금은 완전 락다운에서 좀 다음 주부터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5월 초반에 저는 끝날 거라고 봤는데 뭐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그렇죠. 같긴 지금 해요. 학살 문제 떠오르면서. 예. 그렇지만 이제 무기가 떨어지면 결국 싸우지는 못하겠죠. 뭐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슈가 갈 건가에 대해서는 좀 아닐 것 같고 최소한 강도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어쨌든 삼성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재고를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재고는 2주, 낸드 재고도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낸드는 재고가 D램보다 많은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쟁사가 또 사고가 나니까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스마트폰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 평균보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에 대한 게 몰랐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자제품을 안 살 거야에 대한 것도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1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하이엔드가 좋다. 약간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안 팔리는 스마트폰을 못 파는 거죠. 그는 못 파는 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팔 정도로 다른 지역이 또 수요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기업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렵다. 저가 시장이. 중국은 어렵고 중국 로컬이 파는 제품은 원래 싼 제품이니까 오히려 더 민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한 사람들은 이 오히려 로엔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반적인 여건은 상황에서도 좀 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질문, 그래서 2분기가 어떠냐인데, 2분기는 그래서 재고가 상승이 되게 낮습니다. 완제품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제일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낸드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TLC 웨이퍼 가격이 3월 달에 5% 이상 올랐습니다. 2월 달도 소폭 올랐거든요. 칩 가격은 이제 의미있게 이제 2분기는 오른다고 보면 낸드에서 이익 개선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디램 가격이 오릅니다. 2분기부터. 두 번째는 모바일 디램은 뭐 거의 뭐 하락은 안 하겠지만 소폭 하락하겠지만 MCP라는 그런 멀티칩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는 낸드랑 같이 붙여서 파는 거는 가격이 안 빠져요. 그래서 2분기도 디램은 일단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서 일단 멈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플렉서블 올레드는 좋습니다. 리지드 올레드는 저는 좀 2분기부터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애플 비즈니스가 이제 충당금을 좀 주거든요. 2분기에는 항상. 그게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2분기 실적이 뭐 저는 V자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분기보다 소폭 좋은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고 본격적인 개선은 3분기로 저는 보고 있죠. 그 배경에는 역시 DDR5가 서버에서 이제 10% 이상 올라가는 거고 PC 디램에서 삼성이 DDR5 비중이 이미 1분기에 1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서버에서도 인텔 CPU만 원활히 공급되면 뭐 1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분기가 오히려 디램의 가격이 오르고 출하량이 증가하는 시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낸드 같은 경우에 원화가 약세니까 원화 환산 판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스러운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수요가 안 좋으니까 이제 출하량 감소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데 일단 2분기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제품 가격 인상과 그다음에 일회성 이익 때문에 아마 이익단은 그래도 1분기보다는 소폭 좋을 수는 있는 거고 근데 3분기부터는 저는 아주 출하량 증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출하량 증가가 그러니까 있을 더 거다.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거다. 3분기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게 보는 게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DDR5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그 CPU도 그렇고 이런 칩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 전력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서버가 뭐 10,000대에서 한 10만 대 그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요. 계속해서 360일 동안 전력 소모를 해요. 근데 그쪽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쿨링 장비, 에어컨 이런 거를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CPU 성능은 올라가죠. 그럼 CPU에서 열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D램 모듈이라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DDR5는 이제 보통 우리가 D램 모듈을 DI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PMIC라고 해서 전력관리 칩이 바로 탑재가 됩니다. 기존에는 분리해서 탑재를 했거든요. DIM하고 PMIC가 분리했는데 DDR5부터는 이 D램 모듈에 PMIC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전력이
30% 이상은 최소 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전력 관련된 비용이 아마 데이터 센터 메인터넌트 코스트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걸 씀으로써 비용이 주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네. 예,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화랑 조금은 무관하고 두 번째는 ESG 경영의 또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력 소모를 줄이니까. 예, 그래서 3분기는 저는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실적이. 그러면 이 정도의 가시성이 있는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결국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썼던 보고서인데요. 산업노트에 2020년의 추억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참 터졌을 때 비대면 수요 때문에 서버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매장 가서 사야 되는데 매장이 다 셧다운돼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비중이 그때는 높지가 않았고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반면에 이제 모바일 디램 가격은 뭐 거의 안 오르고 1분기는 오히려 하락하고 서버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돈 되는 서버 디램만 만드는 거예요. 가격도 더 비싸고 수요가 더 좋고. 근데 모바일이 계속 안 좋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분기부터는 서버 디램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저전력 이런 거는 다 오케이, 다 충분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 계속 안 좋으면 결국 이제 서버 디램만 만들다 보면 서버 디램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포인트다. 예. 근데 그때는 DDR4였고 똑같이. 근데 지금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DR5를 탑재를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DDR5는 DDR4보다 40%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실적의 가시성은 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DDR5가 없었다면 모바일이 계속 안 좋고 소비자 제품 수요가 안 좋으면 당연히 서버만 만들다 보면 서버가 공급량이 와서 하반기에 서버 디램 반등도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DDR5라는 그런 확실하게 좀 뭔가 사업자가 더 필요한 자기들의 경제적 부가가치, 경상적인 메인터넌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왜냐면 CPU에서 너무 이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디램 성능도 올라가지만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가시성은 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두렵겠죠. 이 정도 실적인데 주가 안 가면 정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삼성전자에 아주 극대한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주가가 자꾸 안 되면 의심을 하죠. 그렇죠.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건데 이제 어차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이고 한국도 대표 기업이고 저희가 아무리 하기는 해봐도 펀더멘탈에 대한 일부 우려가 많이 많이 좀 지나치게 반영된 건 분명하고 두 번째는 사실 매크로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는 매크로 좋을 때 주식 사면 별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가 항상 빅 찬스였어요. 그거는 여러 번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보면 매크로 이슈가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매크로 이슈가 기업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주는 그 수치의 함정, 볼륨 기준으로는 스마트폰이 주는데 어떻게 좋아? 로엔드 볼륨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엔드를 적게 만드는 회사는 또 반대로 또 약간은 또 우호적인 실적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그냥 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 저가 예. 모바일 폰에서의 시장 악화, 예. 소비 확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 모바일이 안 팔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예. 삼성전자도 당연히 안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연상되는데 예. 이건 공급단이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중국 시장에 중국 기업들에 큰 영향을 예, 미칠 것이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영향은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워스트 시나리오가 다 반영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볼륨이 올해 의미 있는 역신장을 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출하량도 줄고 결과적으로 가격도 우리가 시장이 예상한 그런 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디램 가격 오르지 못할 거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디테일하게 벗겨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기업만의
좀 방어 논리들이 충분히 있고 또 기업들이 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또 스마트폰 때문에 또 삼성이 또 뭐 어쨌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애플의 제품은 잘 팔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버 쪽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리고 사실 TSMC도 보면 스마트폰하고 서버가 전체 매출액의 한 65%예요. 거의 70%입니다. 그 두 개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서버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D램에서 금액 기준으로 제일 큽니다. 지금 규모가. 작년에 이미 역전했어요. 모바일보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가지고 모바일 D램보다. 올해는 뭐 좀 더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마다의 그런 방어 논리들도 있고 또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정말 이거는 가끔 제가 작년 2020년에도 자료화했는데 그때도 2020년에 이제 제가 썼던 그 TV랑 그 코로나 때문에 전자제품 수요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길래 2009년에 얘기를 제가 자료화를 했죠. 과거에서 뭐 하여튼 뭐 희망 찾기라고. 그러니까 그때 2009년도 니만 사태 때문에 TV 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다 걱정을 했는데 그의 TV 수요가 30% 늘었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리포팅을 했는데 실제로 2020년에 TV하고 가전 수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건데 되게 그쪽은 좀 위축이 되겠지만 똑같이 일반적인 그 우려가 현실화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다 현실화 된 거로 이미 미래에 대한 것도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면 이제 주가가 급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우려,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무근이거나 혹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사실 무근은 없는 것 같아요. GOS는 팩트고, 그죠. 그다음에 산화로 수율 나쁜 것도 팩트고, 뭐 그거는 분명히 이제 맞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매출이 확 줄어드는 어떤 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GOS는 어차피 삼성이 앞으로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전략 체인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머지 수율이랑 엔비디아 이슈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율은 뭐 가면서 바뀌는 거고 또 공정 변환의 또 가독이잖아요. 그 수율과 관련해서 워낙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우리가 그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 주가 밸류에이션이 확 달라지는 계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성과라고 예. 이제 우리가 예. 생각했는데 예. 사실 파운드리 쪽에 일단 결과적으로 이익단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익단은 올해 늘고 있습니다. 네, 늘고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나와 있는 뉴스가 그 일단 기존의 고객들이 떠나는 거, 예. 엔비디아라든가, 그렇죠. 그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예. 이 뭐 수율 30%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5나노 때도 그런 얘기 계속 있었고요. 처음 부분에. 처음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올라가죠.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러닝 개선이 커브라는 게 된다. 있습니다. 학습 효과랑 계속 하다 보면 매일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수율은 시간이 지나면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고 이제 뭐 하여튼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의미 있게 떠날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고객들도 좀 오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기업들도 많이 최근에 뭐 선단 공정으로 삼성한테 파운드리 요청이 와서 삼성도 좀 대응을 합니다. 중국에도 팹리스 회사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는 중국 팹리스 회사들은 뭐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이저인 미국 팹리스 회사들이 당연히 고객으로서 의미 있게 채워야지 저는 뭐 주가도 바뀌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바운드리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래 너희는 10나노 이하 안 돼. 그냥 UMC랑 똑같은 플레이어야 그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나치게 가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경제 전체 어떤 세계 경제 흐름에서 신흥국을 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파는 걸로 봐야 될까요? 후자가 제일 맞죠. 후자가 신흥국을 맞다. 파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PM들도 보면 과거에는 뭐 액티브 PM이 많았지만 지금 패시브 PM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흥국 파니까 삼성전자 파는 거고 그리고 그냥 정말 브라이트한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한 비즈니스만 하는 기업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만 하는 TSMC, GPU만 하는 엔비디아. 별 노이즈가 없어요. 밸류에이션 노이즈만 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이제 노이즈가 많잖아요.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 그 고민을 하고 싶겠어요. 모바일 걱정해야지, 가정 걱정해야지. 예. 이 반도체 좋아지면. 근데 어쨌든 디램 가격은 이제 지금 반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3분기부터. 3분기부터. 2분기는 그래픽 디램만 반등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세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뭐 IT ETF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좋으면 하나라도 다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 많은 애들. 그거 사면 훨씬 더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 되게 그 풍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무슨 가스인지 뭔지. 애원가스. 예, 예.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가 또 쇼티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삼성 하이닉스 공이 이제 특정 국가의 소재의 디펜던시가 너무 높으면 아주 위험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껴가지고 다원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존도는 높지만 아주 미량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3개월, 6개월 정도 재고를 갖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또 받고 있고 또 국내 노콜도 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뭐 냉각수 가지고도 좀 일부 얘기가 있는데 뭐 다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고 있고 또 다른 좀 어쨌든 그런 백업 플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GOS와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깜짝 놀랐으니까 소통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더 한다면 이제 풀어질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수율 문제도 그냥 항상 5나노, 3나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하는 예. 문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돼 간다. 예, 예.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제 환경 때문에 이 소재단의 문제, 이거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다가 이미 충분한 예. 재고들을 확보하고 예.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은, 뭐 시장의 주가가 이렇게 빠질 만큼의 우려, 이거는 아니다. 단지 그 글로벌리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예. 이런저런 거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예. 부분이고요. 근데 그럼 이런 가운데서 뭔가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경영자들에 대한 예. 그 서운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삼성전자 현금 100조 있는데 네. 왜 M&A 하겠다 말 공식적으로 발표해놓고도 예. 어떤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의미 있는 M&A는 뭐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많은 국가들이 다 핵심 기업들을 다른 외국에 파는 걸 다 막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웨이퍼 만드는 실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타이완에 이제 글로벌 웨이퍼스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자국에 뭘 유치하려고 하는 판에 뭘 팝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M&A는 지금 다 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M&A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당장 가셔야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암에 대해서 이제 뭐 지분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소프트뱅크야 팔고 싶죠. 예. 근데 뭐 영국에서도 그럴 거고 또 암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모바일 쪽에서는 뭐 독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별 승인들이 다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퀄컴이 NXP를 인수한다거나 또 뭐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생태계를 정말 크게 요동치게 할 만한 큰 의미 있는 변화다 보니까 그런 뭐 좀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았던 거고요. 하이닉스가 사실 메모리만 하고 이제 파운드리 일부 하니까 LSI는 좀 경쟁력이 뭐 특히 프로세서 쪽은 거의 없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SK 그룹은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엔티트러스트 이슈는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뭐 AP를 뭐 하이닉스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의 또 핵심 기업에 대한 그런 뭐 좀 보호하려는 의지들을 보면 또 어쨌든 간에 쉽게 용인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그냥 M&A 왜 빨리 안 하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의미 있는 M&A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이 암과 같이 뭔가 이런 이슈들이 있겠구나. 엔비디아도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어차피 뭐 그렇죠. 어차피 GPU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되니까 이제 이 암을 가져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AP에 있어서 GPU, CPU에서 GPU를 다 70% 이상 독점하는데 CPU도 사실 암 베이스로 만들면 지금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이력적이 되는 거를 싫어하는 기업들도 많겠죠. 예. 네. 요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인텔. 예. 인텔이 지금 뭐 유럽에도 공장 세우고 뭐 아주 그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떠오르는 불안감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갖는 게 미국이 이제까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건데 이번에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인텔을 적극적으로 키워주지 않겠냐. 이건 결국 삼성전자, 아시아에 치중된 TSMC나 삼성전자에 치중된 이 물량이 이제 인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인텔이 뭐 파운드리 과거에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알테나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아날로그 반도체는 좀 영역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어느 쪽이 집중할지 인텔이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근데 아주 대규모 투자해서 덤비기에는 시장이 그리 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한번 좀 긴 그림에서 의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가 자동차에만 들어갈 거냐 그렇게 보면 좀 아날로그 반도체가 이제 좀 영역이 확장될 거예요. 로보틱스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뭐 그런 그림을 보고 인텔이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이 규모는 크지 않다는 거. 파운드리에 있어서도 TSMC도 아날로그 반도체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파운드리의 대부분은 이제 어쨌든 로직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을 노리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인텔에 대해서도 뭐 인텔 파운드리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 심화 요인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막 이렇게 미국 자체에서 그리고 밀어줄 만한 네. 막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우리가 걱정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약간은 좀 너무 이제 글로벌하게 미중 간의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프로세서 잘하니까, 로직 프로세서에서 1등 하니까, 특히 PC에서는 압도적이었으니까, 아날로그 정도야 뭐 쉽게. 근데 아날로그가 사실은 큰 돈이 안 돼요. 지금은 돈이 많이 돼요. 그냥 쇼티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 글로벌 탑5가 작년에 매출액이 한 30에서 5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근데 그들이 가만 놓느냐면 그들도 증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핵심이 되는 로직 프로세서는 최근 들어서는 TSMC랑 삼성에 많이 맡깁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프로세서는 자기들이 직접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전력 반도체랑 일부 MCU들은 예를 들어서 인피니언이든 보시든 르네사스든 직접 합니다. 그래서 TI 같은 경우는 공장을 엄청 지어요. 미국의 공장을 세 군데 짓습니다. 근데 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근데 T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주 안 줘요.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텔이 로직 프로세서는 이미 로직 바운더리는 이미 TSMC라는 막강한 기업이 있고 삼성도 잘하고 있고, 근데 아날로그 반도체는 자기들이 직접 많이 해요. 팹리스가 아니에요, 걔들이 다. 그럼 인텔이 그 정도 공장을 지었는데 손님을 못 채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텔도 그 부분은 ROI 관점에서 그냥 어쨌든 좀 저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거랑 그거를 엑세큐션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지금 계속 그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음에도 우리 수율에 대한 문제나 걱정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단계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자동차 반도체 이제 쇼티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주 아직도요? 심각하죠. 예. 올해 연말까지 공급 부족 이어질 것 같고 연말까지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까지요? 예. 다만 이제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작년보다 완성차는 더 만들 거예요, 올해. 작년에 8천만 대 만들었으면 올해 한 8,500만 대 정도는 만들 것 같은데 그래도 공급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더 발주를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는 차량당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예, 수백 개에서 지금 어떤 차는 1,000개가 넘어가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좀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된다고 보는 거는 독일 기업들이 좀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시하고 인피니언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가동했던 주요 공장들이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랑 그다음에 드레스덴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신규 12인치 팹이 가동이 됐는데 올 9월 정도 되면 돌린 지 거의 1년에서 1년 반이 됩니다. 그러면 램프업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장에 공급할 정도의 아마 안정성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 두 공장이 좀 기여를 할 거고, 또 TSMC도 또 캐파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당연히 자동차 반도체 MCU를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만들 거고 최근 들어서는 뭐 UMC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쪽으로 좀 MCU 오더를 좀 많이 받고 있고 8인치 쪽에서는 뭐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대만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동차 쪽이 좀 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종의 강도는 좀 약화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약화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들고 있으신 분들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동차주의 반등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주가가 생각이 워낙 드네요. 빠져 있으니까 조금만 공급망 이슈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내년까지 저도 해소된다고 이제는 못 믿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강도가 약해지면 그 이상으로 빠진 주가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주가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외국인은 자꾸 매도하고 있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일단 우리가 사실 주가 전망이라는 거는 별 뭐 해보면서 다 아시겠지만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불안해하는 것이냐, 이 불안함의 실체를 한번 펀더멘탈을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 시장이 걱정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실적 서프라이즈 나고 있고요. 그러게 저도 이해가 안 돼. 애널리스트들이 또 아마 어닝스를 올리고 있어요. 연간 EPS를. 그래서 사실은 뭐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실적 전망을 올리는 상당히 좀 이상한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는 팩트 체크를 한 바로는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펀더멘탈이 바뀌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팔고 사고를 결정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순간일 것인가 아마 생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